상상해보세요. 인간이 더 이상 늙지 않고 질병을 정복하며 마침내 죽음조차 극복하는 세상을요.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에서 그는 바로 이런 미래를 그려요. 인류가 기근과 전쟁, 질병을 거의 정복한 지금 다음 목표는 불멸과 행복, 신과 같은 힘을 얻는 거라고 말하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숨이 막힐 듯한 흥미를 느꼈어요. 과연 우리가 정말 신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릴까 하는 그 긴장감이 책을 펼치게 만드는 힘이에요. 이 책은 소설이 아니라 비픽션인데 인류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지어 설명하니 마치 하나의 큰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줄거리를 구체적으로 따라가 보죠. 책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분은 호모사피엔스가 세계를 정복하다예요. 여기서 하라리는 인류가 어떻게 다른 동물들을 넘어 지배자가 됐는지 설명해요. 예를 들어 약 7만 년 전 언어혁명이 일어났다고 해요. 인간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상상 속 이야기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 됐죠. 이 덕분에 수천 명이 모여 협력할 수 있었어요.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지만 인간은 신화나 종교 같은 상호주관적 실제를 만들어 사회를 구축했다고요. 구체적인 예로 돈을 들 수 있어요. 돈은 그냥 종이인데 모두가 그 가치를 믿으니 경제가 돌아가죠. 이 부분에서 하라리는 고대 사냥꾼 채집인 사회부터 농업혁명까지를 다뤄요. 농업혁명이 인류를 풍요롭게 했지만 동시에 계급과 불평등을 만들었다고 지적해요.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처럼 대규모 협력이 어떻게 권력을 집중시켰는지요. 두 번째 부분은 호모사피엔스가 세계의 의미를 부여하다예요. 여기서 인본주의가 등장해요. 인본주의는 인간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사상인데 현대 사회의 기반이라고 해요. 하라리는 이게 종교처럼 작동한다고 설명해요. 예를 들어 유권자가 가장 잘 안다거나 소비자가 왕이라는 믿음이요. 인류가 기근과 전쟁, 전염병을 거의 극복한 지금 새로운 의제는 불멸과 행복, 신성이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불멸 프로젝트로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예로 들어요. 구글 같은 회사가 죽음을 정복하려는 캘리코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미래 인간이 150살까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측해요. 행복 추구로는 뇌 자극 기술을 들어요. 헬멧을 쓰면 영원한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정말 행복일까? 의문을 던져요. 신성으로는 AI와 데이터 처리를 말해요. 인간이 데이터를 통해 신처럼 창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의지가 사라질 수 있다고요. 세 번째 부분은 호모사피엔스가 통제를 일탈해요. 여기서 미래가 어두워져요. 알고리즘이 인간을 넘어설 거라고 해요. 예를 들어 넷플릭스가 당신의 취향을 당신보다 잘 아는 것처럼 미래에는 AI가 정치와 경제를 지배할 수 있어요. 하라리는 데이터리즘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제안해요. 모든 게 데이터 흐름으로 보이는 사상인데 인간이 그 안에 흡수될 수 있다고요. 구체적인 예로 자율주행차가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걸 들어요. 사고 시 누구를 먼저 구할지 알고리즘이 결정하면 인간의 도덕이 무의미해진다고요. 이 부분은 인류가 호모데우스가 되려다 오히려 쓸모없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끝나요. 전체적으로 책은 역사적 사실과 미래 시나리오를 섞어 설명하니 읽으면서 실제 일어날 법한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염병 정복이 가까워졌지만 새로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 지금 현실과 맞물려요. 이제 책의 핵심 주요 메시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첫째, 인류는 이미 기근과 전쟁, 질병을 거의 정복했어요. 하라리는 과거 수천 년 동안 이 세 가지가 인류의 주요 적이었는데 현대 과학과 기술로 이걸 극복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 20세기 들어 기아로 죽는 사람이 전쟁보다 적어졌다고요. 이 메시지는 인류의 성취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단계로 이끌어요. 둘째, 인본주의가 현대 종교예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최우선으로 보는 사상인데 이게 과학혁명과 자본주의를 뒷받침했다고 해요.
하지만 인본주의가 분열되고 있어요. 자유주의, 사회주의, 진화인본주의처럼 나뉘는데 각각 인간의 자유나 평등, 진화를 강조해요. 셋째, 데이터리즘이 미래의 패러다임이에요. 모든 게 알고리즘으로 보이는 관점인데 인간도 생물학적 알고리즘일 뿐이라고 해요. 이 메시지는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환상일 수 있고 AI가 인간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넷째, 인류의 미래 의제는 불멸, 행복, 신성 추구예요. 불멸은 죽음을 기술 문제로 보는데 하라리는 이게 가능하지만 사회 불평등을 키울 거라고 해요. 부자만 영원히 살 수 있죠. 행복은 화학적 균형으로 약물이나 뇌 자극으로 조작할 수 있어요. 신성은 창조력인데 유전자 편집처럼 인간이 신이 돼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인간이 통제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해요. 다섯째, 인터넷 마이너스 오브 마이너스 올 마이너스 싱스가 모든 걸 연결할 거예요. 데이터가 자유롭게 흐르면 중앙 권력이 약해지지만 새로운 엘리트가 생겨요. 이 메시지들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과거를 다뤘듯 여기선 미래를 연결지어요. 이 핵심들은 우리를 생각하게 해요. 인간이 정말 알고리즘인가 아니면 그 이상일까 하는 거요. 이 책이 주는 시사점은 정말 많아요. 먼저 기술 발전의 양면성을 깨닫게 해요. AI와 바이오테크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유층만 불멸 기술을 쓰면 빈부 격차가 영원해져요. 이건 사회 정책의 시사점을 줘요. 정부가 기술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윤리적 딜레마를 강조해요. 유전자 편집으로 슈퍼휴먼을 만들면 인간이란 뭐냐는 질문이 생겨요. 이게 법과 도덕에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CRISPR 기술처럼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요. 셋째,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을 일깨워요. 알고리즘이 우리를 더 잘 알면 조작이 쉬워져요. 페이스북 스캔들처럼 정치 선거가 데이터로 좌우될 수 있어요. 이 시사점은 개인이 데이터를 보호해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 인간 중심주의의 한계를 지적해요. 인본주의가 성공했지만 환경 파괴를 초래했어요. 기후 변화처럼 인류가 지구를 망치고 있어요. 이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고예요. 다섯째, 미래 직업과 교육에 영향을 줘요. AI가 일자리를 뺐으면 쓸모없는 계층이 생겨요. 하라리는 기본소득제나 새로운 교육을 제안해요. 예를 들어 창의력 대신 적응력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여섯째, 종교와 이념의 변화를 예측해요. 데이터리즘이 새 종교가 되면 기존 신앙이 쇠퇴할 수 있어요. 이건 문화 충돌을 예고해요. 일곱째, 정치 시스템에 시사점을 줘요. 알고리즘이 결정하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아요. 투표 대신 데이터 분석이 법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건 권력 분산의 필요성을 강조해요. 여덟째, 개인적 성찰을 유도해요. 행복이 화학적이라면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요. 명상이나 철학이 중요해져요. 하라리 자신도 매일 이 시간 명상한다고 해요. 아홉째,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말해요. 미래 문제는 국경을 넘으니 국제기구가 강화돼야 해요. 예를 들어 AI 규제처럼요. 열째, 인간성 보존의 시사점이에요. 기술이 인간을 넘어설 때 공감과 사랑 같은 가치가 핵심이 돼요. 이 책은 미래를 준비하게 해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는 법을 생각하게 하죠. 이 시사점들은 지금 우리 사회에 직접 적용돼요. 예를 들어 챗GPT 같은 AI가 이미 알고리즘의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다양한 점을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극적이고 생각을 넓혀준다고 해요.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자극적인 아이디어가 많고 전문 용어가 적어 미래를 생각하게 한다고 썼어요. 그는 호모데우스를 깊이 파고드는 책으로 추천했어요. 또 다른 리뷰어는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이 매력적이라고 했어요. 하라리의 글쓰기 스타일이 쉽고 큰 그림을 그려준다는 점을 좋아했죠. 한 독자는 인간이 이야기를 만들어 협력하는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느꼈어요. 이게 사피엔스에서 이어지는 주제라 시리즈로 읽으면 더 좋다고요. 긍정적인 반응으로는 인류의 미래 의제를 명확히 해줘서 충격적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불멸과 AI 부분이 현실적으로 느껴져 토론을 유발한다고 해요. 멕시코 정치인 엘리케 라 마드리드는 세계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최고의 책이라고 트윗했어요. 그는 이 책이 시나리오를 제시해 추천했죠. 또 다른 사람은 철학적 해석이 기술을 넘어선다고 느꼈어요. 2024년에도 여전히 관련성 있다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느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표면적이고 오류가 많다고 비판했어요. 하라리가 명상 시간을 사실 확인에 썼어야 한다고요. 또 다른 리뷰는 인간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어요. 가디언 리뷰처럼 똑똑하지만 인간 기준으로만 그렇다고요. 이코노미스트는 얕고 일반화가 과하다고 썼어요. 과학 주제를 피상적으로 다룬다고요. X에서 한 유저는 하라리의 마음이 고통받는 듯하다고 느꼈어요. 그의 개인적 배경을 언급하며 위험하다고요. 터키 유저는 공상과학처럼 과장됐다고 했어요. 재미없는 클리셰라고요. 네덜란드 유저는 미래 예측이 웃기다고 비웃었어요. 인간 뇌를 해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들어요. 프랑스 유저는 사회적 장애가 느껴진다고 했어요. 권력에서 멀어지길 바란다고요. 브라질 유저는 표절 같고 환상적이라고 느꼈어요. 잘 쓰였지만 내용이 얕다고요. 반면 긍정적으로 사피엔스 요약과 미래 예측이 좋다고 한 사람도 있어요. 스페인 유저처럼 시간 없으면 이 책만 읽으라고요. 한 독자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드러낸다고 느꼈어요. 무신론적 관점이 우울하다고요. 또 다른 사람은 윤리적 반성을 유도한다고 했어요. 자기 성찰에 좋다고요. 크리틱은 유토피아 신화처럼 보인다고 분석했어요. 트랜스 휴머니즘을 비판적으로 봤죠. 전체적으로 사람들은 이 책이 논쟁적이라고 느껴요. 찬반이 갈리지만 대부분 생각의 폭을 넓혀준다고 해요. 긍정 리뷰는 아이디어의 신선함을, 부정은 깊이 부족을 지적해요. 이 다양함이 책의 매력일 수 있어요. 타임 매거진이 2017년 탑 10 논픽션으로 뽑은 이유예요. 웰컴 북 프라이즈 롱리스트에도 들었고요. 독자들은 미래, 불안과 흥미를 동시에 느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인간이 운명 지어졌다고 느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깊이 있는 역사라고 칭찬했어요. 리뷰를 보니 이 책이 사람마다 다르게 다가온다는 게 흥미로워요. 어떤 이는 영감을, 어떤 이는 불편함을 느꼈죠. 이게 하라리의 힘일 거예요. 이 책에 대해 이야기하다 보니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인류의 미래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 들려주실래요?